약간의 편연체적인 강인데 650년 한꺼번에 묶다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세월이 없는 거예요, 이게. 1시간 만에 어떻게 다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덤성덤성 중요한 팩트만 그 시대는 이렇게 했다. 이것이 우리는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일본을 알 때 하는 정도의 내용만 가지고 제가 그것은 중심적으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만 제가 설명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본의 천황이라는 게 대표적인 천황이 있습니다. 우리도 조선 백제 고구려의 대표적인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임금들이. 그렇다고 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뭐 왕을 줄줄이 깨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 드러나는 왕들, 이런 분들을 알고 있듯이 또 고려도 그렇고 뭐 조선도 그렇고 조선 켜바의 왕이라고 하면은 누굽니까? 뭐 큰 사건을 찾는 사람은 있지만은 그래도 성군이고 우리 기억 속에 따뜻하게 오는 분들은 그래도 세종대왕하고 뭐 영조 임금이라든지 뭐 이런 정도 기억하지. 우리가 그 사람이 뭐 그 조선을 만들었네, 뭐 자기 조카를 죽이고 뭐 왕자리를 차지했네, 이런 거는 그냥 우리 역사니까 한번 듣고 가는 거지. 큰 의미 없거든, 그 자체가. 일본도 이제 무수하게 많은 이 덴노 천황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쭉 한번 보여봅시다. 지금 여기에 진무천황이라고 일본의 천황들이 1대에서 10대 진무천황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이때는 뭐가 시작됐냐면은 그 고직기, 고사기라는 천황의 역사를 써놨는 그 책에 보면은 이 진무천황이 일본의 나라를 만듭니다. 우리나라의 당군 신화는 뭡니까? 이 동물이 사람이 되는 신화지 않습니까? 일본의 신화는 뭐냐면은 일본의 땅덩어리가 어떻게 생겨난다는 신화입니다. 이게 누가 사람이 되고 안 되고 이건 관심 없습니다. 그래 흙으로 만드는 겁니다. 진무천황 같은 경우는 일본 역사계에서도 크게 1대부터 10대의 천황은 인정을 별로 안 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게 진무천황, 이제 고훈 시대의 오진천황 뭐 이렇게 나가는데 이분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메이지 유신까지 쳐가지고 10분, 일본 역사의 천몇백 년을 천황 다 섬기는 게 아니고 그 중에 대표적인 천황만 자기들 또 그 기억하고 뭐 존중하고 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황들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천황 하는 게 뭐 그게 뭐 이런 분들은 북조 2대 천황 같은 앞으로 천황 같은 경우는 교묘 천황은 천황이면서도 머리 깎고 선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천황을 하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그리고 가마쿠라 막부 시대 고다이고 천황카는 이런 분은 왜 유명하냐면은 가마쿠라 막부가 이제 무사를 해가지고 저끼리 무사들끼리 세력 다툼을 합니다. 전쟁을 치는데 이게 1박 2일 치는데 막 난장판이 벌어집니다. 막 완전히 이게 피바다가 벌어지는데 고다이고가 딱 보니까 이건 도저히 우리 같은 천황이나 귀족이나 왕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손을 드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뭡니까, 사무라이들한테 반성문 써내고, 자기는 조용히 그냥, 뭐, 경전이나 번역하고, 이렇게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천황들이 한 10분 정도가 일본 역사에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무로마치라든지 이것도 역시 그 사무라이 정권이 시작한 게 가마쿠라 무로마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사무라이가 이제 완전히 틀을 잡죠. 요게 이제 쭉 나오면 거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사무라이 얘기가. 그 다음에 이제 에도 시대에 가면은 이게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대입니다. 이때는 이 천황이 있어도
뭐 그전부터도 700년간 천황은 허수아비고, 응? 천황은 할 일이 없으니까, 귀족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묵고 놀기는 그렇고 뭔가 그래도 의미 있는, 자기들이 그래 프라이드가 있는데 의미 있는 걸 좀 해야 안 되느냐 라고 생각해서 사찰을 아름답게 짓는다든지 아니면 자기들대로 그 문화, 차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든 사무라이들한테 힘으로는 끽소리를 못합니다.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떻든 정신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영향을 주려고 했던 것이 일본의 귀족 문화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본이 뭐 잘나가지고 귀족 문화가 된 게 아니고 궁여지책인 겁니다, 이게. 뒤에 뒷방 널건이 되어 있는 귀족, 왕족들이 어쩔 수 없어 만들어가 자기들끼리 노력하고 해서 했던 그 문화가 우리가 지금 보면은 그래도 일본에 볼만한 사찰도 그렇고 등등 이런 것들이 볼만한 게 있다라고 느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천황의 시대가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지만은 한 번도 제대로 힘쓴 천황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 이제 하나 더 넘겨버리겠습니다. 이 누구 같습니까? 저쪽에. 메이지. 이 신식 아닙니까? 이 완전히. 이 메이지 시대에 가도 천황을 이게 옹립해가지고 사무라이들이, 왜냐하면은 나라를 바꿔야 되니까, 개화시켜야 되니까, 바꿔야 되니까 인간에 있다가 천황이 원래 신격화되어 있는 천황이 처음에 그런 신왕이었다가 이게 인간화돼 버리는 겁니다. 천황이 볼 일 없는 기라. 그러니까 천황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들이 신격화하고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불교하고 신도를 습합해 가지고 우리 천황은 천황가의 그 내용대로, 천황가의 내용대로 자기들 스스로가 종교를 붙이는 겁니다. 불교하고 신도를 붙여가지고 자기 스스로 위치를 만드는데, 그래도 사무라이들은 인정을 안 합니다. 자기끼리 하는 거죠. 이게 그래, 700년까지 갔으니까 우리가 70년 또 이게 긴데 700년을 거리 갔으니 왜 됐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이 양반이 그래도 천황을 갖다가 신격화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근데 이게 마지막에 이 사람이 신격화됐다가 2차 대전 때 패망하고 나가지고 메가드 장군한테 천황이 왔는 건 아니지만은 천황 밑에 졸병이 와가지고 너 천황은 신이 아니다. 넌 인간이다. 이래가 또 아웃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3번은 신이 됐다가 나머지는 곧 우리가 생각하는 천황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뭐 조금 이해되시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천황카이 뭐 대단한 거 같이 이렇게 본다는 것은 이게 우리가 잘못된 인식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자료를 한번 보시죠. 이제 덴모 천황의 명을 내려 일본에서 처음으로 역사서를 편찬한다. 덴모 천황이 일본의 역사서 고지기 니온 쇼기를 써야 된다 라고 하는데, 이것도 지난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은 중간에 뜯어곤치고 이래갖고 이것도 뭐 옳은 게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역사의 시대가 시작되는데, 일본의 역사서는 세계 유례가 없이 신화를 가지고 역사를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게 역사가 됩니까? 신화가 어떻게 역사가 됩니까? 예? 그거는 왜냐하면 그래 해야, 신화는 아리까리 하잖아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거 편리한 대로 꺼다 붙이는 거야. 신화를 역사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임나 일본부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뭐 우리가 침략했다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하면서 또 임진왜란 같은 것도 정당화하고, 그 다음에 조선을 침략하는 것도 정당화하는 겁니다. 역사 제대로 본다면은 그렇게 저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신화를 역사로 만드는 유일한 나라가 세계에서 일본이라는 겁니다. 근데 뭐 자기들끼리는 좋죠. 일본 사람들끼리는 저거 마음대로 편리한 대로 그지?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게 그게 지적인 그 양심의 국가고 양심의 민족이면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문천왕이 이제 이래 가지고 뭐 사기를 편찬하는데 그 밑에 줄 꺼놓은 거 신화는 어떤 문화에서 그 문화의 밑바탕이 되는 혼이 지니고 있는 본연의 모습이라 이를 잘 살펴보아야 일본의 역사 교과서의 왜곡 문제나 야스쿠니 신사 참배의 혼돈 같은 문화 전개의 혼을 읽을 수 있다. 우리가 일본의 혼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뭐 야스쿠니 무조건 반대한다 이런 게 아니고 일본의 신화를 보면은 왜 야스쿠니 같은 게 나오는가 하는 이게 알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역사는 신화의 자손 2000년의 천황가계를 형성해 지금 또 천황의 나라를 만드는 역할로 일본국이 나아가는 중요한 일에 합리적인 빌미를 제공하는 성서를 만들었어요. 성서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네? 일본의 그 역사서가 성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삼국유사, 삼국사기하고는 잽이 안 되는 거죠, 표현하는 게. 이걸 가지고 마음대로 침략하고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성서니까. 예. 그 뒤에 보면 일본 서기는 이때부터 신의 시대에서 인간의 시대로 바뀝니다. 왜? 그 앞에까지는 신이라고 했는데 역사서를 쓰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시대로 바뀌는 겁니다.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라 일종의 천황의 인간 선언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메이지 시대부터 군국주의자들에 의해 천황을 신격화하다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자폭탄 맞고 인간이 또 되는 겁니다. 간결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건국기념일이 우리는 언제입니까? 건국기념일. 개천절 아닙니까? 그렇죠? 당군이 처음으로 그지? 이 나라를 개창했는 개천절인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1967년 건국기념일을 진무천황이 즉위한 2월 11일을 합니다. 이 진무천황이 허구라고 자기들도 알면서도 이 우기는 겁니다. 일본은 100번을 우기만 거짓말도 진실이 된다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일본인의 종교이자 생활문화 신도입니다. 신도라는 게 뭐냐면은 토속신을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죽으면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 도공 같은 분이 가서 죽는다든지 왕인 같은 분이 가서 죽는다든지 이런 신을 만드는 겁니다. 신이 얼마나 된다고 그랬습니까? 일강 때. 일본의 신이 숫자가 800만 명이라고 안 했습니다. 예, 800만 명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10월이 되면 전국 각지의 추른 대사에 모여서 10월을 간나척기 즉 신무월이라 부르는 신을 기리는 축제를 합니다. 이걸 갖다가 신유월이라고 합니다. 신자, 귀신 신자를 써가지고. 우리나라도 제주도 가면은 신구관이라는 게 있다는 걸 혹시 아시는지요? 신구관, 제주도. 예. 그게 이제 정월에 우리 이제 명절이 되면은 2달 동안에
신이 하늘에 밑에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 갖고 검사를 맡으러 올라가는 기라. 옥황상제한테. 그래 신이 없어. 그러니까 험한 일, 화장실을 고치는 일, 이사하는 일 이런 걸 하는 게 제주도의 신구관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참 재미난 일인데 그 앞에 이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제일 첫 번째로. 이걸 아니 두 개 그 돈 사진이 안 나오나요? 응? 아 그래. 이 돈 사진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게 일본은 와 문화, 일본말로 와, 우리는 화 문화인데 이것이 일본 전체를 지금까지도 정신적으로 지탱해주고 일본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데 이게 이제 위에가 누굽니까? 쇼토쿠 태자지 않습니까? 이분은 그 일제가 시작되면서 돈을 발행했을 때, 지폐돈 발행했을 때 10원짜리부터 쭉 나옵니다. 이분이 유일하게. 그러다가 1983년쯤 가면은 일본이 이제 먹고 살만하고 이러다 보이기네. 요 분이 누구 같습니까? 모르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돈이 1만엔짜리입니다. 이게. 이 사람이 후쿠자와 유키치라고 일본의 사립대학 중에서 명문인 게이오 대학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리고 탈아시아 입구 유럽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아시아는 이게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책을 쓰는 분입니다. 그리고 제국주의 침략의 이론을 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돈이 있다가 왜 갑자기 이런 돈이 일본은 하느냐 이 말이지. 안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내가 말씀 못 드려서 그런데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돈 한 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본의 속마음이 뭐냐 이거라. 응? 다때마오 속마음이 뭐냐? 진실된 마음이 뭐냐? 우리가 일본을 무조건 비난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죠? 제 강의가 일본을 비난하자고 하는 게 일본의 속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보여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도를 얘기했고 정초에 그 3쪽에 보면은 일본의 정초 풍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도 정초 풍경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설날 이 풍경이 중요한데 일본은 이게 3일간 그 하는데 집에서 조상신에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신도를 찾아갑니다. 네? 이 신도를 찾아가는데 이 메이치 진궁이나 명치 신궁 같은 데는 3일간 그 신궁에 300만 명이 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그 사람들은 제가 여기서도 좀 성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신궁에 갔다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메이치 때 없앴습니다. 맞지 않다고. 신궁에 갔다가 단체로 신궁 옆에 사창가가 있습니다. 줄지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신성한 신궁 옆에 사창가가 줄지어 있다는 게 그러면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친구들끼리 신궁 참배를 하고 10명, 20명이 떼지어 가지고 갑니다. 자기들대로는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 내용대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본의 성문화에 지극지대한 영향을 줬다. 개방된 성문화. 그 성만 가지고 난 나쁘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 막연히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일본의 성문화라는 게. 일본의 하나의 문화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 포지션을 차지하는 겁니다. 이게 정월 초하루에 신성한 때 우리 같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초에
신성하게 이 자기를 정갈하게 하고 마음을 닦고 조상의 예를 올리고 그다음에 그 동기들 간의 우애를 닦고 이런 게인데 이건 우리하고 문화가 틀린 겁니다. 그러다고 다르다고 해서 나쁘다고 표현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이게 이제 그 메이지 신궁입니다. 이래 봐서 그렇지 동영상으로 보면 기가 막혀 버립니다. 여기에 막 잡상인 또 벌어지고 옆에는 그 뭐고 사창가도 뭐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일본의 문화 중에 하나고 그다음 이게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 일본의 문화 중에서 이 기모노 문화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기모노는 그때 당시에는 속옷을 입지 않았다 하는데 속옷이 없어서 안 입었는지 입지 않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다가 그 메이지 시대에 오면은 이건 나쁘다 해가지고 요즘은 이제 속옷을 다 입는 건데 그 사람들은 일찍이 해안 시대, 해안 교육하는 게 교토 시대 때부터 이 기모노를 입었습니다. 입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기들 문화가 기모노의 문화가 콤플렉스가 있는 겁니다. 이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칙령으로다가 임진왜란 때 남자가 많이 죽었으니까 일강 때도 말씀드렸듯이 사무라이가 그지 원하면 무조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된다. 안 그러면 사무라이 칼로 베도 된다. 라고 하는데 그 콤플렉스가 있는 거를 이렇게 화려하게 성화시키는 겁니다. 일본 문화를. 그래서 우리가 어느 일방만 보고 천박하다, 뭐 문화가 우리보다 열등하다 이래 보시지 말고 그걸 갖다 자기 열등함을 극복해낸다는 게 일본 문화에 제가 좀 요점을 주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5쪽에 보면은 그 나오는 게 성계방의 공식적인 역사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대에 조선과의 전쟁으로 인구 감소가 심화되나 도요토미는 심화되니까 일본의 여자는 남자가 요구하면 지호화를 불문하고 그 시를 받아가 소중하게 키우라는 칙령을 내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게 메이지 시대가 되면은 이게 이제 자기들이 천박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금지를 시킵니다. 예, 그 다음에 7쪽에 잠깐 보시죠. 이러한 신도가 여러 가지 그 일본 문화에서 반목하고 좀 안 좋은 것도 하고 뭐 등등 이렇게 했지만은 그 신도는 그 밑에 밑줄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도 일본의 국민, 민중성애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걸 뭘로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일본은 결혼식을 하면 어디 가서 할 것 같습니까? 결혼식을 하면은 신사에 가서 합니다. 신궁에 가서. 그 다음에 초상을 치면은 장례식은 어디 가서 하느냐? 절에 가서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큰 절에 그 뭐라 그럽니까? 사람 이렇게 그 죽고 나면은 그 우리 같으면은 납골당 같이 납골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절에는 모셔놓고 합니다. 이게 신불합습이라 그래가지고 신도와 불교가 섞여가 있는 게 일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뭐 불교 국가다? 아니다. 뭐 신도 이거 아닙니다. 신불합습이 되어 있는 나라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문화 속에는 그 5살, 3살, 5살, 7살이 되면은 어린이들의 성장 축하 행사인
시치고산이라는 걸 행합니다. 그 한문으로 치면 7세, 5세, 3세 이걸 행합니다. 그리고 5월 5일 우리로 치면 어린이날이 되면은 고인오볼이라고 해서 축하하는 이런 거를 종이 등으로 해서 걸고 자기들이 이제 자식이 입신 출세하기를 기원하는 이런 일도 좀 신도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요 흥행될 건데, 요런 거 좀 하면은.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맞절이라는 것이 신을 축하하는 겁니다. 맞절이가. 일본은 거의 한 10,000개 이상의 맞절이가 전국 도처에서 벌어지는데, 크고 작은 것이. 이걸 신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맞절이라는 게, 이게, 가마 저런 게 뭘 것 같습니까? 신을 모시고 가는 겁니다. 저거 동네 신이 됐던, 예? 자기 곳의 신이 됐던 저 신을 모시고 가면서 축제를 합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듯이 훈도시 있고 하는 축제도 저럴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을 모시고 가면 신성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훈도시 있고 남자나 여자나 하는 겁니다. 이 문화의 계획이 이게 다 신을 모시는 가마입니다. 그러니까 맞절이라는 것도 역시 신도에서 출발해가지고 일본 문화로 이렇게 크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북쪽에 보면은 신불스팝은 오늘날에도 일본 가정에서 신도, 가미다나, 그 다음에 불교의 부스탄, 일본의 집에 가면은 왼쪽에는 신을 모신 단이 있고 그 같은 단에 또 부처님을 조그맣게 모셔놓고 거의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제가 이제 갔을 때 가정에 보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나는 이까지 공부를 못하고 갔을 때니까 이게 뭔가라고 생각했지. 우리 남방 같으면은 우리나라도 부처님 모시고 집에 가정에다가 모시는 분들도 들어 있지만은 태국이나 그 다음에 베트남 이런 데는 부처님만 모셔놓지 신을 옆에 모시고 부처님 모시고 이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화가 같이 믹싱되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쪽에 들어가면은 이제 일본의 문화에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일본은 그 당나라하고 교육을 하면서 그 당나라의 그러니까 사신 같은 이러한 사람들을 수차례 파견했다가 그 문물을 배워오고 이래다가 당나라가 이게 망하게 되니까 그 황실 귀족들이 이제는 당이 별 볼 일 없으니까 우리 이제 더 안 보내도 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한문을 가져와가 자기들이 썼습니다. 한문을. 이 중국의 한문을 가져와 썼는데 이게 이제 필요 없다. 당에 가는 게 이제 별 의미가 없다 이러니까 자기들 스스로의 한문을 변형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본에 맞도록. 그리고 일본은 잠깐 한 몇십 년은 과거 시험이 있었는데 우리는 출세하려면 과거 시험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일본은 잠깐 하다가 과거 시험이 필요 없게 돼버립니다. 그 일본은 역사에서 과거 시험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때쯤에 일본인들은 중국의 학문을 배우기보다는 11쪽 중간에 보면은 가나라는 자기들대로의 변형시키는 문화를 더 열을 냅니다. 그래서 중국말로 해가지고는 문학도 안 되고 어렵고 하니까
이 가나로 해가지고 이 만든 것이 이 노래도 만들고 시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것이 가장 정점이 그 사진에 나와 있는 겐지 모노가타리입니다. 원시무르라고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겐지 모노가타리가 왜 중요하면 일본 사람들은 직업정신이 어떤 겁니까? 우리는 장사 잘 되면은 막 옆집에다가 편의점 하나 더 내고 이래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몇 대를 해야 인정받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뭐 빵을 하나 만들어도 몇 대를 해야 인정을 받고 이 정신이 이때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를 통해 가지고 문학적인 활기를 만들고 그리고 이 겐지 모노가타리 같은 경우는 12쪽에 보면은 이게 한 여성이 살다가 뭐 별로 패가 뭐 요즘 말로 하면 뭐 자기 인생에 그게 안 풀리고 하다 보니까 이 황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뛰어난 젊은 여성이니까 거기 가서 황실 문화를 쫙 이제 섭렵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늘 자기 마음속에는 차지 않아. 내가 여기에 시녀 비슷하게 이렇게 있어야 되겠냐. 그래서 그때 이걸 쓰기 시작해 갖고 황실 문화의 이해를 쓰는데 요건 한마디로 뭐냐면 읽어보면 이 워낙 두껍기 때문에 다 읽을 수는 없어요. 겐지가, 그지? 이거 겐지 나옵니까? 이거 말고 또 단순하게 되어 있는 이 원심으로 겐지 모노가타리라는 이게 이제 황실의 귀족적인 얘기인데 이 남자가 주인공이 되는데 미모가 너무 잘생기는 거야. 꽃미남 중에 꽃미남이야. 응? 그러다 보니까 여성을 얼굴로 홀리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으로 이렇게 홀리는 거야. 그럼 온갖 우리가 입에 담기 어려운 짓을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응? 그런 내용인데도 이게 문학적 가치로는 굉장히 뛰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 겐지 모노가타리만 봐가지고는 안 되고 일본에서 그 나오는 유명한 소설 이런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혹시 이름을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월령공주라고 들어봤습니까? 13쪽에 나오는데 이게 1997년도에 애니메이션으로 전 세계적으로 붐을 일으킵니다. 이게 모노가타리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모모타로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일본의 그 동화, 5대 동화의 하나입니다, 이게. 5대 동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복숭아 소년인데, 이 소년이 뭐냐면은 악령이 사는 동굴로 가가지고, 응? 자기가 그 악령을 물리치겠다 하고 가다가 원숭이도 만나고, 개도 한 마리 만나고, 그 다음에 꿩도 한 마리 만나고, 이래 가가지고 그걸 물리칩니다. 일본에서는 모모타로 그러면 대단히, 그지? 이건 그 시에 가면은 모모타를 배경한 시에 가면 동상도 모모타로가 있고. 그래서 이 모모타로가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봅시다. 우리나라 고전 소설. 자, 우리 대표적인 뭐 춘향전, 그 다음에 흥부놀부전, 또 뭐 있습니까? 장화홍련전, 또 뭐 대표적인 예? 심청전. 전부가 뭡니까 이게? 예초로이 있다가 나중에 이제 좋은 일 만난 이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모모타로는 이게 일본 국민의 정신인 겁니다. 우리는 저걸 배로 간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렇게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동화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걸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도 말씀이지만 650년을 1시간 만에 하려하다 보니까 건너뛰는데 나머지는 메모하시고 또 자료를 가지고 가셔가지고 또 인터넷 찾으면 다 나옵니다. 요즘.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 겐지 모노가타리에서 출발해가지고 일본의 가나 그 문학, 가나 문화 이런 것이 되면서 히라가나로 발전합니다. 일본의 글로. 글씨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히라가나는 건 그림 같은 글씨거든요. 그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 이 시대에 출발해서 시작됐다.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가나 문학은 일본이 노벨 문학상을 몇 개 받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노벨 평화상 하나 받았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일본은 노벨 문학상을 2개나 받았습니다. 현대에. 그 중에 하나가 설국하는 설국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이러한 가나 문학에서 출발해 가지고 그 문학에 꽃을 피우는 겁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은 제가 왜 이 악기를 또 소개를 하냐면은 14쪽에 뒤쪽에 보면은 16세기경에 류큐 왕국이라는 데가 저 밑에 규슈 쪽입니다. 그때는 혼슈 제일 큰 본섬하고는 상관없이 독자적인 왕국으로서 중국과 무역을 하고 우리나라하고도 무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후에 복속이 되는데 메이지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류쿠 왕국은 망합니다. 한 300년을 하다가 망하는데 그 류쿠 왕국이 독자적인 이 음악 뭐 이런 문화를 하는 게 이 샤미셴이라는 겁니다. 줄 3개 있는 그 기타 같은 겁니다. 이게 제가 소개하는 굳이 이유는 뭐냐면은 일본의 그 뭡니까 술집 문화 그러니까 고급 술집 문화 이런 데 가면 이 전부 음악이 샤미셴 음악입니다. 이걸 하면서 그 좀 기녀가 우리나라처럼 기녀죠. 이 소리를 하고 하는 것이 일본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샤미셴은 자기들이 그 만든 게 아니고 일본 본토가 만든 게 아니고 이 류쿠 왕국이 만들어 가지고 전래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슬프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이 일본 음악 들어보면은 여러분 그 이제 14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당시 귀족과 호족들이 형성한 장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간섭하지 않고 고전에 뭐냐면 이때가 헤이안교라 그래가지고 교토가 수도로 됐을 때입니다. 이 교토라는 데가 산과 강이 적절히 조화되고 아름다운 수도였지만은 땅이 그때부터는 발전하니까 인구가 막 늘어나는 겁니다. 교토에. 늘어나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통치자, 정권에서 땅도 주고 먹고 살아라 하고 했는데 이게 늘어나다 보니까 줄 땅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뭐냐 하면은 사무라이가 이제 삭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토는 뭐 그러하고 인구의 증가로 국가에서는 맞추어 토지를 나누어줄 수 없게 되고 그로 인해 공지 공민제는 자연스럽게 무너지고 이에 반해서 개간을 한 땅 전지는 그걸 전지라고 해요. 사유지로 변해서 점점 늘어나고 귀족과 사원, 유령 농민들은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된다. 이게 국가 권력이 뭔가를 강하게 하려면 뭐 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점점점 사유지를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되는데
그 다음 줄이 뭐냐면은 이 당시 귀족과 호족들이 형성한 장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간섭하지도 않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되므로 지방 분권적 사회가 형성된다. 지방 분권 사회에서 각자 자신의 장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칼을 차고 무장한 집단인 사무라이를 탄생시키게 된다. 이래 나오는 겁니다. 지 땅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놈이 와서 뺏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칼 좀 쓰는 놈 기용해가지고, 그 직책 주고, 사무라이. 그때는 사무라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말이, 그때는 사부라우, 시중을 들다 하는 시, 그 다음에 무사라고 표현하는 이걸 합쳐가지고 시중을 드는 칼제비다. 이게 이제 출발이 됩니다. 그리고 해이안 시대 말기에 이르면 무사들이 거느리는 이 대표 무사들이 대들보 같은 집단이 이제 단단하게 결성이 되는 거죠. 이러다가 이들 세력은 점차 귀족의 지배에서 벗어나 오히려 귀족을 위협하는 집단 세력이 되면서 천황가의 집안 분란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천황가의 집안 분란에 이제 집단적으로 사무라이가 이제 움직이는 거죠. 이게 뭡니까? 청부 무사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제 해결사로.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난이 벌어지는 게 대표적으로 호겐의 난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싸움 구도로 보면은 상왕이라는 건 천황의 아버지 정도를 상왕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상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천황을 위해 목숨을 걸고 도박하면은 이기면은 영지를 준다든지 땅을 준다든지 보상을 합니다. 일본은 내전을 쳐도 상대한테 이기면은 보답을 주는데 우리는 전쟁을 쳐도 보답 안 주지 않습니까? 일본이 그 임진왜란 때 시들 해뿌린 게 뭐냐면은 처음에 갈 때는 엄청나게 너가 이게 조선을 묵으면은 일본이 먹으면 너가 땅 갈라준다. 경상도는 니 묵고 전라도는 니 묵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점점 이게 내용이 별로 없으니까 전력을 다해가 안 싸우는 거예요. 정신이. 이때도 역시 그 무사들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호겐의 난을 했는데 그 천황을 보필해가지고 하는데 사진 이게 이제 가마쿠라 막부하고 이제 그 무로마치 막부가 이제 이 생기입니다. 이때 이제 막부라는 게 사무라이들이 이제 하나의 이제 뭐라 그럴까 성을 하나 만드는 거지 저끼리. 그러니까 천황하고 볼 일 없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미 말도 안 듣고 흉내만 내지. 근데 아까 호겐의 난 같은 데서 싸움 해가지고 천황 쪽 편들었던 그 친구들이 그 전부 이제 아웃되고 이러니까 천황은 더더욱더 힘도 빠지고 안 되는 거지. 이래가 사무라이 정권이 계속 이제 이어져 나갑니다. 예, 이게 이제 사무라이들이 이래가 있는데 저 깃발이라는 것이 사무라이의 문장이라는 겁니다. 사무라이 중에 대장이 나는 이렇게 명분을 걸고 한다. 그러면 이제 저렇게 이제 저거들끼리 저거 패, 예? 저거 집단 이걸 갖다 이렇게 나타내고 이 뭐 투구도 쓰고 하지만은 이제 이 집단들이 초기 사무라이들이 집단들이 이제 무사들이 이제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봤습니다. 호겐의 난 때. 왜냐하면 천황 쪽에 편들었던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사무라이들이 강하거든. 천황 쪽에 편들은 사람은 명분이란 말이야. 명분. 내 천황을 옹립해야 된다. 명분인데 사무라이는 생길 게 있으니까 죽기 살기로 싸움하는. 그래서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한 무사의 모습이었다. 하루 동안의 피 튀기는 전투를 본 천황가의 귀족들은 그간 무사들을 업신여기던 마음에 식은 땀을 흘리게 하는 충격에 휩싸이게 된다. 오랜 기간 나약한 귀족 시대를 이어오던 일본 사회는
사무라이 정신이 진하게 배어나는, 그래서 무사히 시대로 역사를 급회전시키는 단초를 연 싸움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한테 이 일본 말로 약고가 죽으면 안 되거든. 기선을 딱 제압하고. 최근에 나온 어디 KBS ETV인가 했을 때 동백꽃 필 무렵인가 뭐 하는 영화 유명한 여배우 그지? 이 주인이 했는데 맨날 쫓기는 겁니다. 이 사람은. 길을 못 펴고. 그리고 자기 엄마가 자기를 내버리고 갔다가 다시 이제 커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도와주는데 그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기죽지 마라 하는 게. 지를 괴롭히는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네가 자꾸 기죽으니까 점점 그런 거 아니냐. 그 왕따를 시키는 것도 가가 기죽어가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 한번 붙을 때는 한번 붙어봐. 그냥 뭐가 되든 될 수 있다는 얘기. 이게.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이 1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맨 위에 천황가와 귀족들에게 천시받던 백성이었던 무사들이 덴노 위에 군림하는, 천황을 덴노라 그럽니다. 덴노 위에 군림하는 시대를 700년이나 계속하게 되었다. 이게 역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헤이지의 난이라는 게 또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천황이라든지 귀족들의 존재는 있으니까 이게 또 싸움이 붙을 수밖에 없는 게라 무사들끼리 어느 편을 들 것인가. 헤이지의 난은 평정되고 막강한 권력을 잡은 다이라노 기요모리라는 인물이 굉장히 또 일본의 중요한 인물입니다. 다이라노 기요모리라는 인물이. 평청성이라고 이제 하문은 일쓰는데 이 사람은 항상 머릿속에 천황가의 계로 인생을 끝내기 싫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의 배경에는 그간 무사들이 귀족들의 경쟁과 사원과의 다툼에서 이용되고 귀족들이 생명을 지켜주면서도 개같이 천시받고 지내던 무사가 아닌 새로운 시대를 꿈꾸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무사가 정권의 전면에 나서는 무사의 세상을 만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또 뭐 돈이 있어야 뭘 한다 하듯이 시체말로 안 그렇습니까? 이때 이제 시작한 것이 뭐냐면은 준비를 합니다. 이 사람이. 근본적인 힘은, 그러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힘은 영지를 소유하고 하라고 소유라고 인식해지. 영지가 필요하다. 땅이 필요하다, 많이. 자기한테. 이 무사 정권을 만들려면은.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뭘 하냐면은, 그러기 위해서 근본적인 힘은 영지 소유고, 그 다음에 장원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전국에, 일본이 얼마나 큽니까? 전국에 이러한 영지를 감독하고 세금을 매기고 하는 사람들을 지방경찰인 슈코를 관리하도록 하고 지토하는 건 땅 관리하고 세금 받는 게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정말 체계적으로 무사 정권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신을 막강한 힘을 키우는데 이것만 했으면 내가 이 사람은 뭐 그 정도인데 이 사람이 또 한 게 그 뒤에 보면은 송나라하고 무역을 합니다. 이때는 송나라가 북송에서 밀려가 남송 시대를 열고 있을 때입니다. 이 송나라하고 이제 무역을 하면서 그때 뭐냐면은 자기 개인 무역항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무역하는데 돈을 주고받으면서 무역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그리고 일본 전역에 이게 물물 교환하듯이 이래가지고는 전부가 이게 한꺼번에 내 손아귀에 넣을 수가 없다. 이 돈으로 해야 된다라고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이 내용이. 그렇지만 그런 시도를 했다는 거고
이 시도를 한 것은 우리는 이 돈을 만든 이 시대보다 250년 뒤에 돈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얼마나 편리하게 돌아갔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러한 무사의 권력, 막부를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방점을 딱 찍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막부 시대가 이제 펼쳐지면은, 어떤 게 재밌냐면은,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 부각되기 시작한 게 뭐냐면은, 1930년 가까이 되면은, 우리가 마르코 폴로라는 인물이 동방견문록을 씁니다. 우리는 뭐 역사의 마르코 폴로를 알고 있으니까 일본은 황금의 나라라고 그 마르코 폴로가 씁니다. 그 다음에 한참 뒤에 1726년에 글리브 여행기라는 거는 뭐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거인국, 뭐 소인국 나오는데 이 글리브 여행기 3편에 3부에 보면은 일본을 신기한 나라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짚어봐야 되는 게 제가 이 글리브 여행기는 오른쪽에 있습니다만 이 하멜 표류기를 했습니다. 하멜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제주도에 표류했다가 13년 동안 억류돼 가지고 살았지 않습니까? 살면서 저 호남 지역에 가가지고 뭐 온갖 천시 받고 뭐 그 종 비슷하게 뭐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서 호시탐탐 도망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일본으로 도망가서 일본에서 네덜란드로 건너갑니다. 그 하멜이 쓰는 이 표류기는 뭐냐 하면은 네덜란드로 가고 나니까 자기가 너무 고생한 게 억울하잖아요. 자기 식구들, 그 팀들이. 그래, 내가 이만큼 고생했다가 안 믿는 거야. 그래서 정부에다가 요즘 말로 치면은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생해가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배상금을 줘야 되지 않냐? 우리는 뭐 하멜 표류기 가면 그냥 뭐 왔다가 갔는데 이때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하멜이라는 존재를 너무나 무시해버리고 몰랐던 겁니다. 일본은 이 하멜을 활용해가지고 네덜란드라는 쪽을 많이 알게 되고 그것이 일본의 난학이라는 학문을 그 화란이라는 게 네덜란드 옛말이거든요. 화란이라는 단어에 난학이라는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넘겼다가 앞으로 넘겨야 되겠네. 이게 이제 일본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후쿠시마입니까? 어디에 있는 하우스 덴버스 일본 오롯이 일본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부터 포르투갈하고 네덜란드하고 일본에 대해서 침을 흘릴 때 포르투갈은 이 카톨릭을 이용해서 선교 이런 걸 하면서 상당히 자기들 이윤 추구를 위해서 하고 네덜란드는 그것보다는 좀 점잖게 했던 모양이지. 그래서 포르투갈은 못 오게 하고 네덜란드를 이렇게 해서 그 난학이라는 걸 받아들여서 일본에 이제 근대사까지 아직 진입을 안 했지만 근대사에 진입하게 되는 단초를 엽니다. 17쪽에 보면은 이 조금 돌아가서 이 얘기입니다만은 이 겐페이 내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거는
그 난학에서 그 중국의 그 뭐라 그래 의학을 받아들였던 일본이 가만히 보면 이게 안 맞는다 이기라 뭘 해보니까 이거 의학을 해보니까 안 맞는데 난학을 그 공부하면서 이게 해부학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의 한의들이 한인지 뭐 뭔지 모르지만 의사들이 이걸 해부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책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국의 의학보다는 한 70% 더 맞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확신을 하는 겁니다. 일본 지식인들이 이 난학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뭐냐면은 이 아시아라는 게 별 볼일 없는 곳이구나. 아시아에서 가장 큰 게 중국인데 중국도 이 볼일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안 그렇겠습니까? 눈으로 딱 보고 그지 실제로 해보니까 이게 훨씬 나으니까. 이 과학이 증명하는 겁니다. 의학이라는 게 과학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 일본의 태극기가 이제 일장기 아닙니까? 일장기가 만들어지는 게 그 17쪽에 보면은 밑에 일본의 패권을 다루는 두 가문의 겐페이 내전이 있었는데 이게 1180년부터 5년간 이 막장 승부를 합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 양쪽에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싸움을 하면은 와 이게 진격해가지고 다 가는 게 아니고 이쪽 저쪽에 대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대장이 나와가지고 나는 어느 가문에 누구고 큰 소리로 상대한테 나는 어느 가문에 누구고 나는 이걸 위해서 니하고 싸움 붙는다 너희들하고 이러면 저쪽에서 나는 어떤 가문에 뭐고 예를 들면 임진난 때 내가 가서 전공을 세우고 어떤 이렇게 하고 나서 둘이서 싸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전면전으로 붙는 겁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깃발이거든.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옵니다. 이 다이라라는 이 집안, 평가라는 이 그 집안의 그 무장들은 붉은색 깃발을 가져 나옵니다. 붉은색, 딱 빨간 것만. 그 다음에 미나모토 집안의 군사들은 흰색 깃발을 가져 나옵니다. 이게 일본의 일장기가 뭡니까? 흰색과 붉은색 아닙니까? 이때부터 일장기가 이제 서서히 조각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전투가 일본의 가부키라든지 일본의 그 인형극 분락구 같은 이러한 대표적인데 이건 굉장히 잘 나타나고 여기에 보면은 일본 색깔이 그런 공연에서 색깔이 딱 나타나는 겁니다. 그 일장기를 누가 만들었겠노? 우리는 뭐 알 필요 없지만 이런 역사적인 그게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그 도요토미 이제 참 시간이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자, 그러면 이제 빨리 합시다. 이게 노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건 가부키 이게 이제 노입니다. 이게 다 분락구 인형극 일본의 이제 인형극 노는 천천히 하면서 뒤에 배경은 이 소나무 두 개만 떡거리 놓은 병풍만 있고 되게 재미없습니다. 2시간 이상 하는데 지겹기만 지겹고 재미없는데 그래도 일본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세계 무형무산으로 등재하고 무형자산으로 등재하고 자기들은 어떻든 갑니다. 이 노라는 것은 처음엔 절에서 했습니다. 절에서 절의 뭡니까 공간이 안쪽이 아니고 옆에와 그 마당 옆에 이렇게 이 처마 좀 큰 처마 거기서 이게 이제 공연하고 했던 거고 이제 분락구 같은 경우는 인형극을 하는데 전부 다 이게 남자들이 다 나왔습니다. 남자들이 나오는데 요즘 모르겠고 가부키는 완전히 향락적인 문화입니다. 대중들한테 다가가는 뭐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걸 하면 해야 이제 일본 얘기가 대략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18쪽에 이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는지 몰라도, 자, 새가 짹짹짹 짖어야 되지 않습니까? 새가. 근데 새가 안 짖는단 말이야. 짹짹짹. 노래를 한다, 뭐 짖는다 이래 하는데. 근데 오다 노부나가는 새가 안 짖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네. 새의 목을 칼로 베는답니다.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성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새가 안 울면은, 새가 울도록 어떻게든 노력한다는 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새가 안 울면은 울 때까지 기다린다. 이게 일본에서의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가 아니고, 자기들이. 그래서 이 오다 노부나가가 어떻게 해서 일본 전역에 100년간 그 내전을 쳤는데 90% 이상을 통일했느냐. 거기에는 포르투갈의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포르투갈이 우연히 상선을 가지고 무역하러 다니는데 그때 조총을 싣고 다녔던 모양입니다. 많이 뭐 위험하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이게 일본으로 태풍인가 뭐 이래가 표류해가지고 한 100명 그 표류됐는데 그 도주라는 그 섬이니까 섬의 이제 그 책임자 도주가 보이기에 이게 말은 안 통하고 생긴 것도 이상하고 이러니까 너가 뭐하러 왔냐 하기에 그 통역관이 중국에서 그런 걸 통역하는 중국은 무역이 활발했으니까 그 유럽과도 무역도 하고 이랬으니까 통역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은 장사치다. 예? 별 볼 일 없다 하니까 그럼 너 뭐 가져왔노? 이러니까 뭐 그 내용도 별로 없어. 근데 이거는 신기하지 않나 하면 조총 2자루를 내놓는 거야. 조총을 2자루 내놓으니까 그 도주라는 친구가 15살인데 쏴보니까 이게 대단하거든 이게. 그내 2자루 사자 이래 됐지. 요즘으로 치면 한 자리에 한 1억씩 주고 사는 게 2자루를. 응? 2자루를 샀는데 그 다음에는 가르쳐 달라고 했기는 포르투갈 사람들이 안 가르쳐 주는 기라 뭐 이 화약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 안 가르쳐 주니까 여기 이제 사진 나옵니다. 이 사람이 도키다카라는 사람이 그 도주였습니다. 이건 나이가 들었을 때고 15살 때인데 도키다카가 할 수 없이 핵심 기술만 알고 여기 가면은 다네가시마에 가면은 이 철포 박물관이라고 이 철포 박물관이 있고 조총 이걸 철포로 켜고 그 다음에 앞으로 당기 말고 이런 거를 대장장이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해가지고 자체 개발을 한 거야 이게 총을. 그런데 오다 노부나가가 전쟁을 해보니 너무 힘들거든. 활이나 쏘고 창이나 들고 뛰어다니고 이러긴 해. 기가 막히는 이 총을 만들어지기는 500자루를 산다고. 그래서 철포 부대를 만드는 겁니다. 에? 그런데 처음에 쏴보니까 이게 화약을 엮고 하는 게 이게 너무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삼진법을 만드는 거야. 맨 앞에 한 줄 쏘면은 뒤에는 이제 쏠 준비하고 있고 마지막 줄에는 그때 이제 화약 넣고 이 앞에서 총 쏘면 뒤로 또 가고 얘가 쏘는 걸 오다 노부나가 개발해갖고 그 진법을 개발한 거지 싸움에. 그래가 이게 추풍 낙엽이 된 거라. 이 철포 없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가볍게 90% 갔는데 해결했는데 아깝게 지부한테 이게 암살당하는 이제 그래가 그걸 도요토미가 이제 철포를 들고 마지막에 이제 이 남은 통일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때 그 내용을 제가 해놨는 게 있습니다. 19쪽에 잠깐 한번 보시면은 이걸 이제 쭉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하고 조금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1543년 지구가 움직였다. 이게 뭡니까? 지동설을 얘기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세계가 이제 변화되고 있는 게라 지구가 돌고 있다.
지구가 둥글다.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세계 역사가 바뀌는데 우리는 이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1500년. 잠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43년에 일본은 조총을 손에 넣었다. 그 다음에 1543년 9월 큰 배가 하나 들어왔는데 선원이 100명이다. 생김새도 기이하고 말도 통하지 않았다. 동성하는 명나라 유생 오봉이 선한 마한인 이 상인들이라고 했다. 그 다음에 43년 일본 다네가시마에 그 포르투갈인이 도착을 했는데 도주가 이제 철포 2자를 구했다. 그 다음에 49년에 오다 노부나가라 500개를 주문해가지고 이 철포 부대를 창설하고 54년에 외인 조총을 들고 우리나라 명종에게 귀화를 했습니다. 조총을 들고 명종은 뭐라 했겠습니까? 그 뒤에 조총 대량 제작은 불허한다. 이게 이제 죽을 운세 아닙니까, 이게? 임진왜란 우리가 왜 육지에서 육군들이 사정없이 패했습니까? 이 조총 때문에 패한 거 아닙니까, 이게? 선조는 더 한심합니다. 이 20쪽에 보면 1589년 대마 도주가 조선에 조총을 갖다가 헌상했는데, 바쳤는데, 선조 무기고에 보관하라. 1590년 철포부대를 앞세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고, 그 다음에 1592년에 임진왜란 조총부대가 우리나라를 섬멸하고, 너무 많이 하면 그렇습니다. 요까지 오늘은 좀 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부터 기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본에게, 그지? 그 임난 때는 그래도 이순신 장군이라도 훌륭한 분이나, 그 다음에 하회 유성룡, 뭐 이런, 그 다음에 권율 장군,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나마도 이 망하는 건 안 됐지만, 그때 망했으면 우리는 조선은 없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 그러한 것이 이때부터 트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이. 그래, 이 다음, 이 마지막 시간에는 그 뒤에 이제 못한 이후에 못한 그 문화적인 얘기 조금 곁들이고, 그 다음에 원효 대사의 내용, 그 다음에 우리가 조선통신사 같은 게 가가지고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갔을 때 대단히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 받으면서 그 환영을 받다 보니까 금방을 떠는 소리가 많이 적혀 있습니다. 금방을 떨 일이 아니고 곧 죽을 판인데. 이게 이제 끝으로 이게 이제 지금 우리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대전 충남지구라고 그 대불련 동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각 한 분이 하는 게 아니고 각각 이런 걸 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걸 갖다 상담을 해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붙여놨습니다. 자료도. 그리고 유인물이 있으면 다음에는 나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